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아무래도 녹음 소리에 약간 들어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좀 운치 있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위기의 역사. 제가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딱 보고 제가 책의 제목과 또 책의 겉표지에 이렇게 마음을 좀 많이 빼앗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위기의 역사 이거 재밌겠는데 어떤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어떤 위기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건가 하고 책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경제의 위기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경제의 위기. 그래서 작가를 보니까 역시나 오건영 아주 전문가시죠. 40만 독자가 있는 네이버와 많은 곳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시고요. 이 분이 쓴 책이었습니다. 사물의 현상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평가받는 분 오건영 부장님이신가 지금?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건영 작가님이라고 오늘 표현하죠. 작가님의 책 위기의 역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경제위기의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경제위기에 대한 역사를 이 책에 넣었습니다. 현실 경제에 대한 역사를 여러분 꼭 한번 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말을 또 옮겨주셨습니다. 자, 지은이 오건영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위기의 역사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위기는 곧 기회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살아남기. 이런 책 위에도 11종의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WM그룹 팀장으로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디지털 전략팀과 신한은행 IPS 그룹 등에 두루 거치며 글로벌 매크로 마켓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함께 매크로 투자 전략 수립, 대외 기관 고객 컨설팅 강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별히 저도 이 프로에서 이분을 처음 봤는데요. 3프로TV에서 연준 해설가, 금리 전문가, 거시경제 1타 강사 등으로 불리며 200만 구독자의 굳건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3프로TV의 구독자를 얘기하는 거죠. 현업에서 단단하게 다져진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설명의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다.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김미경TV, 스터디언, KBS, 라디오, MBC, 유수의 경제 미디어에 출연했으며 거시경제 좀 넓게 이렇게 숲을 보는 거죠.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입지가 굳혀져 있다. 각종 매체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개인 페이스북과 또 팔로워, 카페에서 한 10만 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살아남기, 부의 시나리오, 부의 대이동 되게 책들도 많이 쓰셨고요. 이분 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미국 에모리 대학교 고이즈에타 경영대학원, 죄송합니다. 발음이 제가 고이즈에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공인회계사까지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 책을 딱 보고, 이 책을 딱 보면 책의 앞뒤 부분을 먼저 좀 보거든요. 내용들을, 핵심 키워드를. 왜냐면, 이제 책의 그 안내를 보기 전에 앞에 부분에 있는 것들, 띠지에 있는 것들, 뒷편에 있는 것들, 누구 또 추천사,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이 어느 스타일로 가는구나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돈의 속성 쓰셨던 김승호 회장님께서 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이렇게 쓰셨네요. 위기의 역사는 전 세계를 뒤흔든 주요 경제 위기와 그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른 책이다. 매번 느끼지만 오건영 선생의 거시적 시각과 적절한 비유를 통해 미시적 설명에 항상 경탄한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다. 이 책은 위기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기회를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경제 공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독자들은 그의 분석과 견해를 통해 현대 경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나 역시 저자로서 경제 분야에 이런 책과 함께 진열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한다.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책은 필요 없다.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프로TV 진행자 김동환,
오건영 팀장은 위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뒤흔든 네 번째 경제 위기를 돌아본다. 그리고 당시 위기가 벌어졌던 원인, 국가 간의 이해관계, 사회 분위기를 생생하게 설명하며 위기의 실체를 파헤친다. 위기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건에 때문에 딱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IMF나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위기를 실제로 겪었던 사람도 겪지 못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과거를 잊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위기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갖추게 되고 그때 진정한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것들을 역사도 우리가 과거를 들추어 보면서 앞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경제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실체를 바로 알고 미래에도 더 있을 위기를 대비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 잘 견뎠죠. 근데 그 위기를 대처할 능력을 미리 준비하자라고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책 소개 시간인데요.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에서 참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책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저자는 위기의 역사를 통해 과거의 위기에 대해 통찰의 시각을 제공한다. 이 통찰, 여러분 이 통찰이 판단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판단력, 이 통찰 판단력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성, 또 우리가 가고 있는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지성, 논리지 파트죠. 감성이 이모셔널 하다라면, 이모셔널한 어떤 파워라면, 그 다음에 이제 논리지에 대한 거고, 또 마지막에 또 영성, 이 스피리추얼 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통찰력이 있다, 판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과거에 불안했던 시기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불안의 시기에도 공포에 휘달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과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분석한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가장 비극적인 역사로 남아있는 IMF 외환위기를 다루고 있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민들의 삶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충격이었던 이 사건을 당시 언론 기사들을 활용하여 생생하게 담는다. 1998년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입니다. 정말 호주 유학 준비하면서 IMF 빵 터져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에 있어도 답이 없다. 그래서 왔는데 벌써 25년이나 됐네요. 자, 7장에서 9장까지는요. 인터넷 혁명이 몰고 온 닷컴 버블의 생성과 붕괴를 다룬다. 닷컴 버블은 경제 위기라고 부르지 않지만 당시 자산 시장에 매우 큰 충격이 발생했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부양체기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점을 뒤집어 본다. 부양체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난감하죠. 자, 10장에서 14장까지는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시즌이네요. 1923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된 강력한 위기이며 전 세계의 저성장을 몰고 온 악재였다. 15에서 17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나타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의 충격이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18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실리콘밸리의 은행 파산에 빗대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위기들의 공통점을 알아본다. 네, 호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극에 달아있죠. 모든 게 다 오르가고 있죠. 한국은 또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목차입니다. 목차는 여기서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크게 1장, 2장, 3장, 4장으로 크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제 다 읽어드리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란에 올려드리고요. 큰 핵심 키워드만 좀 봐드릴게요. 서문은 거대한 단절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흐름. 그래서 1장은 외환 위기 해가지고 IMF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부진이 이유였다. 달러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 제2 외환 위기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약간 얘기를 하고 제가 궁금하면 사서 보시면 됩니다. 2장 닷컴 버블 난리 났죠. 닷컴 버블 그냥 때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3장 금융 위기 도미노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집 샀다 미국에서 크레딧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막 집을 팔았다가 나중에 같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졌던 것들 내용이 있고요. 4장에는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연준에 대한 것들, 미국 연준의 발표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고 전 세계 다 그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SVB 파산과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책 속에서 시간인데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몇 페이지 좀 추려서 좀 오늘 좀 많이 좀 읽어 드릴게요. 읽을 게 많더라고요. 자, 먼저 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하는 거죠. 관성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차가 가다가 멈춰도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 관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가면 계속 잘 갈 거야. 뭐 안 되면 계속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금리가 2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느 누가 내일 금리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금리의 현재 금리의 하향 흐름 혹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겁니다. 금리가 계속 낮으니까 안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 이후 단순히 저금리가 나타난 것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마음속에 저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합리적 기대가 쌓여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나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 이 금리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느껴진 겁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될 이자율이 높으니까 많이 좀 힘들겠고요. 근데 또 은행에다 돈을 맡기신 분들은 아싸 할 텐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물론 고베 대지진이 엔화 강세와 역플라자합의 이후에 엔화 약세 전환을 설명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닐 겁니다. 다만 기존부터 이어졌던 엔화 강세의 기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1995년 4월에 슈퍼 앵고 기록은 한동안 깨지지 않다가 2011년 이 되어서야 깨졌습니다. 그해 3월에는 모두의 기억 속에 생생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나타난 슈퍼 앵고에서 벗어나고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급격한 엔화 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을 때 단 한 가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특정 국가의 수출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가장 좋은 것은 환율의 안정일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환율의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이 안심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동인이 되어줄 겁니다. 상당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환율이 급변하면서 유리했던 환경이 불리해지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또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성장이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쓰면 이게 그것도 또 무슨 문제가 또 생기고 이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외환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달러가 부족한 경우에 너무나 빠르게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당시의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꾸준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외채의 무서움을 알기에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만기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죠. 외환위기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방파제가 300m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4,200m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4,200m의 방파제가 해변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겠지만 파도가 더 크게 치더라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보유한 것입니다. 과거 대비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뜻이죠. 예전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페이지 218페이지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금리 이외에도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뒤집어 말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주가는 하락하는가 라는 질문이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금리 이외에도 주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기에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주가의 가격에 대한 것들 어떤 환경이나 상황들 코로나 때 막 주식들 확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금융 위기에 때도 왜냐면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르니까 주식 빨리빨리 팔아서 현금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떤 글로벌한 위기 이외에도 이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의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신용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출이 풀리면서 낮은 등급 즉
서브프라임 등급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주택 구입의 증가는 주택 수요의 확대는 주택 가격의 추가 상승을 부릅니다.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확대는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세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해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라고 해도 그 담보가 되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대출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겠죠. 상승 일변도의 주택 시장과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게 여겨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바탕으로 AAA, AAA 등급의 채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306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되는 제품을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고급스럽다기보다는 매우 저렴하다는 느낌을 주죠.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로 저렴한 중국 제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기세가 크게 꺾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를 보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다 너무 많이 의존을 했던 많은 이제 기업 나라들이 우리 코로나 때 다 이제 닫히고 하면서 이제 쓸 게 없는 거죠. 자체적으로 있었던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수입하는 게 싸니까 자체적인 공장들보다는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호주는 다행히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또 잘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래도 난 것 같습니다.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기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혹은 조금 디테일하게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파생상품의 부실이 현실화되었고 금융기관들의 파산 우려가 커지며 나타난 신용경색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는 미국 금융기관의 부실은 설명할 수 있어도 당시 글로벌 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신흥국가 이들 국가들을 둘러싼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환경을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줄어든 소비를 메워줄 수 있는 신흥국의 성장은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를 일정 수준 해결하면서 이후 금융위기의 극복의 핵심이 됩니다. 새로운 신흥국들, 요즘 뭐 베트남, 뭐 브라질, 막 이런 나라들, 러시아는 한참 떨려고 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자폭하는 분위기에 지금 가고 있고요. 자, 페이지 402페이지 내용입니다. 가끔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겁니다. 뛸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는 겁니다. 다음에 건너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걷다가 갑자기 건널 수 있으려는 생각에 전력 질주하면서 신호등이 깜빡거림이 거의 끝날 때쯤 도로에 건넙니다. 워낙 빨리 뛰었기에 힘이 들어서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게 되곤 하죠. 면준이 비슷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일찍 금리를 인상했다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 천천히라도 뛰기 시작했다면 마지막에 전력 질주를 하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이게 막 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있는 내용 또 읽어드릴게요. 기업들의 투자가 쉽사리 늘어나지 않는다면 경제가 다소 좋아지더라도 기업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정체된다는 의미는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늘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고용이 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당연히 수요가 강해지지 못하죠. 약한 수요는 약간의 충격만 받아도 크게 위축이 되면서 물가의 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경제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자본주의,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들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무시하거나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요, 함께 나눈 책은요, 위기의 역사, 오근영 우리 팀장님, 부장님, 작가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까지 또
경제 위기에 대한 생선과 소멸을 담은 이야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임 대표의 책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좋은 책을 소개시켜드리고 물러갑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